변화와 혁신 1교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을 톨스토이는 한 바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고, 지금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 이외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될지 어떨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하는 일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 그 일이 나의 삶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알비집 원리는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업을 시작하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알비집 원리 R은 알아채는 일의 R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지, 또 그 일을 계속 하여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빛입니다. 매 순간 자신과 이웃을 소중히 여기기 위해 자책하거나 무기력에 빠지거나 화를 내거나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질책하는 것과 같은 어둠의 에너지 대신에 자신감으로 열정을 발휘하고 감사하고 배려하고 사랑 같은 빛의 에너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알비집 원리 세 번째 집은 매 순간 주어진 일을 소중히 하기 위해서는 집중, 즉 몰입하고 즐겨야 합니다. 몰입하면 즐거움이 따르고, 즐거우면서 성장이 가능하고, 성장이 이루어지면 행복해집니다. 알아차림은 느낌, 생각, 말, 행동을 알아차리는 것을 말합니다. 탐욕, 노여움, 어리석음, 망상에 빠지는 일 제대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호흡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고 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품성이 바뀌고, 품성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호흡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는 것 무진장 중요합니다. 숨을 길게 들이마시고 숨을 서서히 내쉬는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호흡을 바꾸면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결국 생각이 바뀌면 궁극적으로 운명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빛의 선택, 어떠한 상황에서도 빛을 선택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선의 생각, 느낌, 행위를 선택해야 합니다. 마음은 통입니다. 한 통에는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통이 있고, 다른 통은 만족, 평온, 지혜라고 하는 통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탐욕 같은 통이 아닌 평온 같은 통을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과 빛 중에서 무엇을 택할 것이냐? 저주보다는 용서를, 질투보다는 칭찬을, 미움보다는 사랑을, 짜증보다는 이해를, 초조보다는 평안을, 분노보다는 자비를, 미움보다는 직행을, 나태보다는 적극성을, 회피보다는 직시를, 교만보다는 겸손을, 비굴보다는 당당함을, 슬픔보다는 기쁨을, 나약함보다는 강인함을, 게으름보다는 성실함을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1부의 주 내용인 변화와 혁신 과목의 1부의
주 내용인 인문학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인문학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학습하고자 합니다.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다움에 대한 학문입니다. 인문학은 따라서 인간과 관련된 문제를 다룹니다. 인문학 공부를 하게 되면 나이 든 사람에게는 마음의 평화를, 여러분 같은 젊은이에게는 인문학은 용기를 줍니다. 인문학 공부는 풍요로운 삶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역경 속에서 처해있을 때 마음의 안식과 평화를 줍니다. 인문학은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문학은 인간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애플이 아이패드를 만든 것은 항상 기술과 인문학의 갈림길에서 고민했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와 오를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면 애플을 전부를 걸겠다고 하였습니다. 인문학은 인간이 움직이는 방향을 알려주고 인간이 그리는 정체를 알려줍니다. 인간이 그리는 무늬의 방향을 앞서가는 일이 창의력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잠용종을 만들 때 잠용종의 버튼을 누르려고 할 때 잠용종이 움직이도록 만들면 아침에 5시에 잠용종이 울릴 때 잠용종 버튼을 누르려고 하는 순간에 잠용종이 움직이고 또 쫓아가서 버튼을 누르려면 움직이면 이미 잠은 깨는 거지요. 자동차 디자인을 보더라도 과거에는 디자인이 주로 각을 지었지만 요즘에는 유선형, 부드러움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인문학은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학문입니다. 인문학 중심 시대로 진입해야만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후진국은 정치학이나 법학이 중요하고 중진국에서는 주로 사회학, 또 경영학, 신문방송학 이런 것들이 중요해집니다. 그러나 선진국으로 가면 인문학이 중요한 시대로 접어들고 제국이 되려고 하면 인류학, 고고학 이런 것들이 중심입니다. 인문학은 감각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인간이 변하는 것은 세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해결해야 할 내용과 방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문은 또는 인문학은 우리 삶에 통찰력을 줍니다. 통찰력은 미래에 대한 투시력이죠. 삶은 문제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인문은 삶의 학문이고 삶이 던지는 물음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세계를 보이는 대로 보는 사람이 보고 싶은 대로 보는 사람을 이기는 법입니다. 인문학이란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에 반대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실제 중세 유럽 대학, 중세시대 인문학이 태동할 때는 사회과학과 자연과학과 대비되는 것이 아닌 인간에 대한 학문, 즉 노예적 혹은 기술과 대비되는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인문학이었습니다. 당시의 인문학의 또 다른 이름은 리버럴 아트, 자유학이었습니다. 왜 자유학이냐? 노예가 아닌 인간이 반드시 공부해야 할 학문이 바로 인문학이었습니다. 왜 인문학인가? 여러 학문이 칸막이로 나뉘어 각기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 모든 걸 개방하고 과거에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여겼던 다른 학문과도 교류하면서
새로운 영역을 지속적으로 개척해 나가야 하는 시대가 도래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바탕에 바로 인문학과 여러 기초학문이 있고, 그 인문학과 기초학문이 토대를 잘 구성해야 다른 학문 사이에서 융합도 일어나고 학문도 발전할 수가 있는 법입니다. 인문학이 유한계급의 사치품으로 남아서도 안 되며, 인문학은 그저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생존의 필요 조건인 공통의 가치관이자 문화이고 품격 있는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융합과 통합과 통섭이라고 하는 단어를 구분해 봅시다. 통합은 물리적이고 융합은 화학적이고 통섭은 그냥 거기 섞여 있는 상태로, 녹아 있는 상태로 멈춘 게 아니라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게 만들어지는, 번식하는 생물학적인 어떤 합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통섭은 컨센서스로 서로 다른 분야의 이론과 지식을 한데 묶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인문학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날과 같은 불확실성 시대에 실상을 정확하게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필요하고, 또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조망하는 비전이 절실하게 요구되는데, 바로 이런 연유에서 사람들이 다시 인문학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질에는 물론 물질적 토대가 필요하고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돈이 있다고 해서 삶의 질이 자동으로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겉보다는 안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인문학적 태도이고, 그 안을 채우는 것은 돈이 아니라 삶의 의미, 삶의 가치, 삶의 아름다움, 삶의 목적 같은 무형의 자산인 것입니다. 이 자산의 특징은 예적 운수 변동에 관계없이 평생 줄지 않는 재산이라는 점, 돈은 있다가 없다가 하지만 내적 자산은 한 번 축적되면 없어지지 않는, 그것이 바로 인문학적 자본인 것입니다. 인문학은 진선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인문학이 추구하는 기본 가치는 바로 진선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참진,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우리가 항상 고민해야 할 인문학의 가장 출발적인 질문은 이것을 진의 성찰로, 합리적 이성적으로 사고해서 도덕적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착할 선, 어떻게 살 것인가? How to live, 어떻게 살 것인가는 선의 문제가 인문학의 두 번째 과제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그냥 사는 겁니다. 그냥 살되 선하게 사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 How to die. 세 번째는 탁월함을 추구하면서 창조적인 삶을 살고 멋지게 죽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인문학의 첫 번째 질문은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의 실천적 요소가 다시 나는 누군가와 연결될 때 우리가 하는 인문학은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삶, 창조적인 삶을 살게 되고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동물과 달라 반추하며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고 스스로 사적인 행복과 공적인 행복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다만 밑바탕에 도덕적인 선이 흘러야 합니다. 물질이 만능하다 보니 가진 자 스스로 쾌락만 있지 기쁨이 없어 방황하게 됩니다. 오늘날 갑자기 인문학부가 없어지고 있는데 사회는 인문학 강자가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지구의 자정 능력이 작동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만 보고 황금만 보고 달려가는 세상에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 것은 어떻게 살았냐로 보여지고 그럼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대답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잘 살았으면 아름답게 죽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인문학은 진선미의 탁월함을 추구하는 것이기에 그것을 기본 목표로 하고 그 결과를 통해 바른 마음과 행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문학은 젊은 사람들을 바르게 지켜주고 나이 든 사람은 행복하게 해주는 학문인 것입니다. 적을 제압하고 승승장구한 자도 어이없이 열병식에서 감기에 걸려 죽기도 합니다. 이것저것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으나 내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이런 세상에서 너 자신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첫째,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탁월함을 추구해 창조적인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이 비난해도 그 길이 바른 길이라고 하면 갈 준비를 하고 묵묵히 걸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 인간은 운이라는 것에 지배를 받으니 겸허하게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끊임없이 탁월함을 추구하고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아름답게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좋은 삶을 살고자 합니다. 따라서 좋은 삶이란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자 합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오늘 해야 할 일은 내일로 미루라. 가족이 원수다. 친구는 기생충이다. 친구는 없을수록 좋다. 악한 사람과 사귀어라. 하고 싶은 일은 절대 하지 마라. 하기 싫은 일을 해라. 아무거나 먹고 운동은 절대 하지 마라. 늘 소음 속에서 살라. 결국 넌 안 된다는 생각을 잠시도 잊지 말라. 어때요? 좋은 삶의 반대 삶이죠. 이상의 삶은 바로 나쁜 삶입니다. 이런 나쁜 삶의 비결을 작성함으로 해서 우리는 거꾸로 좋은 삶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좋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균형 잡힌 삶인 것입니다. 일과 가족 중에서 뭐가 중요할까요? 즉, 일과 가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좋은 삶인 것입니다. 행복을 위해서는 일과 가족 모두 중요합니다. 일정 기간 즐거움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의미도 많이 경험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일에 몰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일이 끝나고 나서 가족에 몰두하면 되는 겁니다. 바람직한 일에 몰두할 일이 있으면 몰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가족에 몰두할 일이 생기면 잠시 일보다 가족에 몰두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삶을 위해서 그 균형은 기계적인 균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즐거움과 의미가 동시에 균형 잡힌 전체적인 균형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제일 괴로워할 때가 언제일까요? 괴로운 감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의 슬픔인 겁니다. 두 번째는 좋아하는 사람과 이별의 슬픔입니다. 세 번째는 원하는 일이 잘 안 됐을 때입니다. 네 번째는 실패로 인한 좌절입니다. 다섯 번째는 그에 못지않게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감정은 억울함일 것입니다. 좋은 삶이란 내가 오해받는 고통과 내가 오해하여 남이 오해받는 고통을 동일하게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좋은 삶이란 오해받지 않는 삶이고 억울함이 없는 삶인 것입니다. 내가 오해받으면 고통스러운 만큼 누군가를 오해하는 것도 안 좋은 일입니다. 내가 오해받고 억울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 힘든 일이라면 나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남이
억울해 한다면 남도 나만큼 힘든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따라서 좋은 삶이란 내가 오해받지 않고 나도 오해하지 않는 삶입니다. 물에 잠겨있는 빙산을 본질이 안 보이는 상태라고 합니다. 거의 드러나 있는 빙산은 본 모습이 잘 드러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신의 상태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상태는 빙산 모양 중에 선택하도록 질문하면 대부분 자기가 더 숨겨진 부분이 많다고 고릅니다. 내 겉모습과 실제 모습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는 겉모습을 보고 쉽게 판단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모습은 그게 진짜 본 모습이라고 쉽게 확신합니다. 자기의 성공은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하고 타인의 성공은 운이 좋아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내가 실패하면 운이 안 좋아서이고 타인이 실패하면 능력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실수하면 본의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실수하면 쟤는 원래 저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 또한 그렇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리고 내 실수가 본의 아니게 나왔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실수도 그 사람의 본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성공과 실수를 의도적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감정을 좋게 하려고 타인을 의도적으로 오해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잘하는 건 실력이고 타인이 잘하는 것은 운으로 착각합니다. 좋은 삶이란 나와 타인을 동일한 잣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복이란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행복에 있어 더 중요한 것은 안 좋은 일이 없도록 사전에 좋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좋은 선택을 위해서 평소 생각의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는 선택을 하는 것은 안 좋은 일이 생긴 다음 사후적으로 내 마음을 관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삶이란 도덕적인 삶입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전에 합리적이고 좋은 선택으로 보다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좋은 삶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한국인,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해도 행복감은 낮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이에서 많은 사람들이 계층의 사다리에 쉽게 올라갈 수 없다는 생각이 만연해 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운명이란 타고난 계층에 의해 이미 결정된다고 봅니다. 내 노력과 관계없이 운명이 결정된다고 하는 계층 결정론, 게다가 우리의 운명은 유전자에 의해 이미 결정된 상태라고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노력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좋은 삶입니다. 노력을 통해 나아질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좋은 삶이란 큰 것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작은 것들이 쌓여서 좋은 삶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좋은 인간이란 내 생각을 끊임없이 점검해 보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을 점검하는 것 자체가 좋은 삶에 다가가는 길입니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본인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다고 자신을 괴롭히거나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스트레스를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고 하면 지금 당장 해야 합니다. 패자는 피할 수도 즐길 수 없습니다. 중간자는 피할 수 없다고 하면 즐깁니다. 승자는 즐길 수 없다고 하면 피합니다. 즉, 승자는 선택을 스스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문학에 대한 개념을, 즉 인문학을 왜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지, 인문학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고,
마지막에 좋은 삶의 의미를 알아보므로 해서 우리가 좋은 삶을 살도록 노력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것으로 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